안녕하십니까. 김재철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시험이 이제 수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21년도 시험은 이제 그 막을 내려고 22년도를 향해서 이제 새롭게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시는데요. 저희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딱 9급 시험에 최저가 시켜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 많이 이제 이렇게 빼버리고 딱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위주로만 딱 어느 그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소위 노동법 어떤 총론이랄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의 어떤 베이스가 깔리는 그러한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요새 뭐 말도 많고 뭐 이슈가 크게 됐던 한참 ILO 뭐 협약이랄지 그게 법원성을 갖느냐 어쩌느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수님들 책을 보면은 아주 총론이 상당히 장황하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 가능성 없다 해서 다 빼버렸고 또 이제 그 노동법의 어떤 기본 이념이랄지 취지 어떤 체계 그런 원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OT 강의로 해가지고 가볍게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는 의미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뭐 백과사전이나 지금도 있나요? 두산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실린 사파인데 보면은 이제 이런 작은 토굴에 개미 어떤 토굴 같은 이런데 이제 딱 봐도 성인 남자는 아니죠. 유부녀하고 어린아이들, 작은 체격의 어린아이들. 또 여기서 이 현장에서 막 이제 꾸지람을 듣고 뭐 울고 있는 건지 대부분 또 이제 유부녀들, 어린아이들 이들이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노동력이 이제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담은 것이다. 산업혁명이라는 눈부신 어떤 기계 문명, 경제 발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어두운 측면이다.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농장에 있던 그러한 농민들이 도시로 그 직조기가 막 만들어지고 하면서 목화랄지 그런 거를 기계가 하나가 그냥 다 해결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 유랑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이 돼서 노동자로서 공급이 이렇게 많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저임금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환경이 되죠. 또 기계가 다 대체를 많이 해버리고 사람들은 정말 소모품으로 전락을 하게 돼서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젊은 남자들은 전쟁통에 이제 많이 죽어버리고 거의 뭐 유부녀들하고 어린 아이들을 많이 남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노동법의 어떤 시작은 이들의 어떤 권익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 그 선에서라도 최저 선에서라도 인권을 지킬 것이냐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성인들에 대한 어떤 측면은 한참 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대영제국에서 평균 수명이 한 35살 정도 되는 거예요. 35살. 그래서 순회 판사들이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해봤는데 왜 그러느냐 해봤더니 노동자들이 6, 7세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노동을 시작하고 이들이 보통 14살 때 이전에 많이 거의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15세 정도밖에 안 됐다. 노동하는 자들의 평균 수명이.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인구에 대해서 3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의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이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게 이 어린아이들 최소한 이들을 한 달에 1일은 쉬도록 하자.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있게 하자. 다만 무급으로라도. 한 달에 1일. 지금은 뭐 1일
휴일을 일주일에 개근했을 때 하루 이상씩 줘야 되죠. 그리고 이들을 1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그렇게 하자. 지금은 뭐 8시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런 어떤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산업혁명의 어떤 어두운 측면에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노동법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효시는 영국에 있어서 공장법이 효시가 된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절대 군주로부터 벗어난 그 자본주의 이 세력들이 보니까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거 이걸 엎었던 그거를 똑같이 할 것 같다. 그러한 위기감이 들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따가 이제 보면은 그 기본 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들은 시민법의 원리를 이제 추앙을 했는데 이걸로 자유평등 이걸로는 안 되는 실질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모순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절대왕정에 대해서 대적해서 쟁취해냈듯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을 또 엎을 수도 있겠더라 싶어가지고 이제 사회법의 영역으로서 노동법이 또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래는 거죠. 이들을 달래는 건데 이때 당시 실태조사를 보니까 뭐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새벽별 보기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침에 또 다 영국이랄지 그 도심에는 못 사니까 외지에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면 막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녁 11시, 12시까지 뭐 일을 하는 것이죠. 거의 잠잘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도 역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반복하고 그 안에 이제 다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게 뭔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성악설이 맞다. 성악설이. 음식도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쾌락의 영리가 오면서 너무 배가 부르고 오히려 이제 불쾌해지는 게 마련인데 유일하게 그런 어떤 게 적용되지 않는 게 이제 돈이죠. 돈은 아무리 많아도 더 갖고 싶은 오히려 욕심이 더 커지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성악설적인 측면. 그대로 두면은 이제 점점 없는 자들은 착취당하고 가진 자들은 점점 더 욕망이 커지고 이제 그 사회적인 갭이 너무 이제 커지게 돼서 위험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1800년 초에도 갖고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저희는 신분제 하에서 세종대왕이 뭐 노비들에 대해서 출산 휴가를 부여했다? 그걸 노동법의 효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거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어떤 종속성의 측면이 아니고 신분제 하에서 그렇게 자신을 봉사를 기여를 하는 측면이라서 그거는 이제 아니고 이제 공장법을 효시로 보는 게 이제 맞고요. 이 경우도 어린애들이 이제 울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의회의 조사 보고서를 내용을 보니까 공장이 바쁠 때 이 소녀들은 몇 시에 출근하냐? 바쁠 때는 약 6주간 이때 바쁜데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0시 온다. 북한에서의 새벽별 보기 운동. 거기서는 지금도 뭐 그러고 있는지 모르죠.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러는데 대부분 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덜 사람이 박탈감이 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는 안 그러느냐? 이제 미싱이나 이런 봉제 공장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거예요. 다 근로 조건이 요즘은 다 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노동부에서 봉제나 이런 곳은 전태일 씨가 1970년에 분신을 하셨지만은 뭐 그보다는 지금은 낫죠. 낫긴 하지만 다른 어떤 그 직역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노동지청에서도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거기서 다 뭐 계약서 안 쓰고 전부 다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룰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로 인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도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 예. 지금 뭐 집 한 채 갖기가 이제 아예 불가능해졌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돈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면은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막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면 막 계속 올라가니까 그로 인한 박탈감이 더 큰 것이다. 다 같이 가난하면은 그러려니 할 수가 있지만은 자본가와의 이제 어떤 그 대결 구도만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박탈감은 더 정신적으로나 큰 어떤 게 될 수가 있다.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는 19시간의 노동 중에 휴식 시간 얼마나 되느냐. 근로 감독관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듯이 그렇게 해보니까 아침 식사에 15분, 점심 때 30분, 차 마시는데 15분. 19시간 일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뭐 14세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가? 큰딸의 손가락을 다쳐서 5주간 치료를 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임금은 전액 지불이 정지되었다. 뭐 이거 치료는 뭐 사회보험에 의해 가지고 치료비는 뭐 지급이 되고 사용자가 지급을 해주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아예 임금마저도 박탈이 돼버렸다. 이러한 어떤 실태였다. 근데 그런 게 가능했던 게 당시에 있어서는 신봉했던 프랑스 민법에서 이제 그 상징적인 그 기본 원리로서 자본주의의 어떤 시민법상에 있어서 민법의 기본 원리, 프랑스 민법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정신이죠. 사적 자치 원칙을 가장 기본적으로 추앙하는 것이죠. 계약은 A와 B가 알아서 뭐 자기 손해 볼 짓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은 자유롭게 하도록 냅둬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권은 절대 왕도 건드릴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내 권리는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제 이러한 어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절대적인 어떤 신념으로서 고수를 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만 하니까 좀 전에 봤던 대로 너무나 극단적인 어떤 사회 불평등이 초래가 되고 자본주의의 모순적인 문제점들이 크게 대두가 되더라라고 해서 그 원리를 수정하는 측면이 이제 노동법의 원리다. 이거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개입을. 그냥 둬서나 이 사회가 위험한 사회로 전복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노동법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자유롭게 해라.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공정의 원칙과 소유권은 경영자의 너 자신의 사유권 못지않게 공공성 측면에서 그러한 소유권이 적합하게 행사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정도의 제한은 가해지는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만의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 사용자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 치료는 해주고 그래서 일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임금 부분 정도는 어느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고 하는 이게 사회적 안전망을 보험 형태든지 사용자가 설령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근로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과실 책임적인 측면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저희 사회 교과서에서 많이 이제 봤던 내용들이죠. 이거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하는 원리다. 그게 바로 노동법의 태생의 기본 원리적인 측면이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법은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제 법원이다 해서 이거는 좀 뒤에 이제 또 한번 보시겠는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헌법이 하나의 큰 어떤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구로 치면 대들보가 있고 지붕에서 전체를 딱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죠. 헌법에 이것저것 자질구레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노동법에서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32조와 근로기준법 32조와 노조법 33조, 아니, 헌법의 32조 내용과 33조, 32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33조는 노동 3권에 관한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개별적 노동법과 집단적 노동법의 형태로 두 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개별 관계는 말 그대로 개별적인 관계예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개별 관계를 다루는 거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개별적인 노동법에서는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최저 요건을 해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사용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원리를 하고 있고, 노조법으로 이제 대표되는 집단적 노동법에 있어서는 서로 자율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한 그러한 협약 자체의 원리를 근간으로 해요.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사용자와 노조가. 다만 이 룰을, 프로세스, 어떤 룰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어긋났을 때, 뭔가 일탈을 했을 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헌법이나 이 법의 어떤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했다랄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이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협약 자체의 원리다. 사용자와 노조는 뭐 얼마든지 만나서 서로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다 할지 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협약 자체가 어쨌거나. 근데 그 개별관계법에서는 국가가 후견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이제 주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처벌 조항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각 시행령이 있고, 개별관계법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만드는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채용 시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있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만들어가지고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이런 집단관계법에서는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도 단체 협약이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협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법은 보충 해석 원리로서 적용이 된다. 굉장히 그 개별적 근로기준법의 범위가 민법 총칙에 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이제 얼마 안 돼요. 조문도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해고의 원리가 이제 크게 적용이 된다 해서 다 100% 해고의 원리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뭐 중대한 정말 경력 사칭을 했어요. 기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다라고 위조를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 그쯤 되면은 뭐 해고를 따질 게 아니라 계약 자체 그 전제의 어떤 취소, 계약 취소 민법의 법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충 해석으로 민법이 작동이 되는 것이다. 어떤 그 초창기 때는 변호사님들이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노동지청에 와서 내가 변호사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당사자 간에 퇴직금 없는 것으로 했는데 왜 지청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느냐, 막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한 10몇 년 전에는 듣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노무사분들이 또 뭔가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법이 특별법이다 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해고의 원리로 그냥 다 이렇게 작용시켜야 된다고 그렇게만 믿고 있는데, 법원에 가면은 판사님들이 볼 때는 노동법의 영역은 정말 변방의 작은 영역이에요. 거기에 가서는 민법이 다 노동법이 다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 보충적 해석 원리로서 없는 사항이랄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또 노동법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민법이나 헌법의 이념, 취지나 그런 것들이 보충 해석의 원리로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딱 최소한 최저 요건만을 규정을 하는 거고, 정면으로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법이 특별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만 그 위에 넘어가는 부분 없는 흠결이나 그 외에 넘어가는 그 어떤 측면에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거고, 또 이제 협약 자치를 하지만 이걸 최고의 어떤 원리로서 작동을 하지만 한쪽에서 반칙을 해요. 폭력행위로서 하면 안 되는데 막 사장실 점거하고 물건 깨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한계를 일탈했다. 룰을 너희들이 평화롭게 싸우라고. 그래서 그 협약 아주 그 아름다운 어떤 제도적인 측면인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다 해놓고 이 룰대로 싸우라고 해놨는데 그걸 일탈해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랄지 형법의 규정이 그 한계 일탈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법이 다가 아니다. 법원으로 가면 노동법은 정말 작은 영역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노무사님들이 좀 어쩔 때 보면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합의를 많이 해버리니까 노동위원회나 노동지청에서 사용자가 귀찮고 계속 또 변호사 통해 가지고 막 돈 나가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 행정심판 단계든지 그 사전 법원의 단계에서 합의해버리고 말아서 그렇지, 그게 이제 뭔가 명분 싸움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원리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노무사님들이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체계는 두 개의 기둥으로 돼 있고, 그럼 이러한 노동법 특수성, 시민법 원리를 수정을 했다 했죠. 대체한 게 아니다. 대체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그 지문 하나로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 내용들도. 그래서 시민법 원리를 사회가 그대로 두면 사회가 전복이 될 수가 있다.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지금 뭐 남아공이랄지 거기서 보면은 우리 LG나 삼성 뭐 물류 창고나 전부 다 막 털리잖아요. 그게 뭔가 자기들 국내의 이슈도 그렇지만 이게 누적이 된 거예요. 빈부격차가 자꾸 더 커지고 그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끌어오를 대로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이죠.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게 딱 한 순간에 끊잖아요. 100도가 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사회가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는 그 원리다. 노동법의 특수성이. 그래서 노동이라는 건 또 특수한 상품성이다. 노동은 물건이 아니다. 뭐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수산업을 한다 했을 때는 생선들 뭐 요즘 오징어가 많이 잡히던데, 오징어를 많이 잡히면 역시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값이 떨어지겠죠. 물류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제일 안 잡히던 해 몇 년 뒤에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죠. 근데 이 노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노동을 팔아야지, 설령 물건이다 하더라도 팔아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뭐 가족이 4명, 5명이다 하면 한 달에 급여일에 그 급여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돈 들어갈 것은 줄 서 있고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 뭐 어쩌고 그거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노동자들은 오직 수입원이 여기밖에 없어요. 또 다른 노동자들도 있죠. 자기 수입원들이 몇 개를 이렇게 되고 잘 나가는 노동자들 중에서는 뭐 6군데, 7군데에서 급여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특수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저장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장 일을 해서 급여일에 급여를 받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고 사적 자치를 제한을 하는 거죠. 안 그렇고는 뭐 법원에다가 제기해서 몇 년 걸려서 받을 거 있으면 빠져보고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건데, 이제 특수한 생명과 직결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고, 공법과 사법의 교차는 사회법의 영역이다 하는데, 공법적인 부분이 아까 이제 개입을 한다 했죠. 개입을 사용자가 뭐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정해버리면은 근로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것이죠. 형사처벌의 원리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법의 영역이다. 하지만 역시 사법, 노사 자치의 기본 원리는 베이스를 깔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는 아주 특이한 제3의 법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그 일도 양단으로 딱 잘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집단 자치성의 원리가 있다.
얼마든지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이나 노조법의 어떤 그 자율의 영역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안에서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치적인 그것이 기본이죠. 이거를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처벌을 하는 것이지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 법원이라는 것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 규범의 존재 형식이다. 우리는 뭐 성문법주의여서 딱 성문의 법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법원이 뭐 서울중앙지법 그게 아니고 재판 규범의 존재 형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최강의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판사예요. 이제 임용이 되시면 근로감독관을 딱 하실 때 사용자 근로자들이 막 뭔가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해고 당했다, 해고가 있었다, 뭐 해고 자체가 없었다, 해고가 있었지만 뭐 부당하다, 뭐 이렇게 막 공방을 할 때 노동지청에서 퇴직금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근로자다, 아니다, 막 이렇게 다퉈요. 그럴 때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 판사가 재판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다못해 제일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근로계약일 수가 있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냐, 구두로라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도 보고, 뭐 조합원이다 했을 때는 단체협약도 보고, 또 민법상에 이제 법원 측면이지만 관습법이 있는지 올라가서 법률에는 이것들이 위반이 되는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관행이라도 혹시 이제 정말 최후적으로는 있는지 이게 이제 법에 위반되는 측면들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따져봐서 피할 수 없는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애매하니까 나는 이거 판단 못하겠다. 그렇게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하는 여러분들이 판사고 검사인데 그러한 규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광의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는 법원성이 없다. 그거는 일면 맞고 일면은 또 아닌 측면인 것이죠. 감독관 일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행정 해석이나 노동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 판례가 있는지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판례가 유사한 사안에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땡큐하는 것이죠. 내 모든 위험 부담이나 책임이 다 공정한 어떤 결론을 내린 권위 있는 법원의 판례가 명확하게 있으면 볼 것도 없이 그 사건은 얼른 털어내야죠. 사건이 아직도 뭐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과로가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격한 어떤 강도의 업무를 하시는데 뭐 판례도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최강의로 보는 것이 맞겠다. 학설은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신경을 크게 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법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법원의 하나하나를 한번 이제 봐보시죠. 그래서 법원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에 있어서 노동조항이 있다. 32조 내용이죠. 이게 개별관계 근로기준법에 모태가 된다 했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죠. 하지만 또 의무의적인 측면도 있어요. 내가 뭐 일 안 할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보다는 근로를 해야 되지만 이제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으로 근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를 하면서도 최저임금제를 통해 가지고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이제 9,160원으로 형성이 됐죠. 최저임금제를 다 헌법에 이제 이렇게 규정을 밑에 규정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몰락의 어떤 쓰나미를 일으킬 거다. 뭐 그렇게 경영계에서는 엄청나게 반감을 표하고 하던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뭐 직장이 없어지고 지금 최저임금 뭐 이거 가지고 실제 살아보면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랄지 뭐 이게 될까요? 자기 가정이 있으면서 취미 활동이나 어떤 용돈 보태려고 하는 알바 말고
한부모 가정이든지 자기가 그 생계를 통해서 몇 시간 알바해가지고 지금 또 다 쪼개기를 하니까 14시간 해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뭐 내 집에다 내 스스로 뭐 살림을 만약에 하는 뭐 이제 그런 이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저 기준, 최저 말 그대로 최저 기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33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이제 적정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법에서는 여자와 연소자들에 대해서는 약자라는 전제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33조에서는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할 수 있는 방법. 밥만 먹고 살거나 못 죽어서 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맞지 않는 거다. 최저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뭐 4인 가정이면 4인 가정 그 생계비가 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상당한 어떤 상위하는 것이죠. 적정한. 그러려면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15세 먹은 연소자하고 50세에 그 상당한 재력을 쌓은 사용자하고 평등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울어지다 못해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거죠. 종속. 인적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울어지는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하면 하라는 대로 뭐 업무의 연장으로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고 이렇게 뭐 회식 자리 맞추는 것을 꺼리는 순간 이제 실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약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노동 3권을 보장을 하는 것이죠. 뭉치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노동조합 위원장 정도 되면 사용자와 이렇게 뭔가 눈높이를 맞춰서 합리적인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결국에는 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3권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기준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노동조합은 필요한 것이다. 노조가 없는 곳이 이제 굉장히 열악하고 하는데 노조가 있는 곳은 심지어는 이 자체가 이제 막 귀족 노조다 할 정도로 돈이 많고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주기도 하는 이제 역전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을 갖는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ILO 협약에 있어서 어떤 단결권 측면에 가지고 이제 교원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칙과 예외가 이제 바뀌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제 계속 입법이 되고 할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경찰 노조도 있고 판사 노조도 있고 뭐 파업권 뭐 자유롭게 행사하고 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희는 공무원 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정해놨었고 이제 그게 풀어지죠. 단체 행동권은 인정이 안 되기도 하고 주요 방해 산업체 같은 경우는 뭐 그 단체 행동권이 원칙적으로 아예 이제 금지가 되고 탱크 만드는 데서 탱크 몰고 나오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는데 그 접점을 OECD 기준에 ILO 기준에 맞춰서 이제 다 후속 조치로서 법안들이 만들어져 노조법에서도 최근에 대폭 개정이 되고 해고자도 자유롭게 기업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일련의 모습들이 이제 이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이게 원칙과 예외가 바뀌는 그림으로 될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 모성 보호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모든 권리는 경영자의 어떤 그 재산권마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거고 노동조합의 노동 3권 또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일탈적으로 가게 되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뭐 제한되지 않을 절대 신성의 불가침의 권리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다 헌법 규정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한 법원이 노동법 조항이죠. 1조 보면 근로기준법 1조에는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행복시킨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다. 최저 기준. 그래서 이 최저 기준을
위반됐을 때 처벌이 들어가는 거고, 노조법 1조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또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 정의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 기능이죠. 지문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의 어떤 목적이 산업 평화의 유지다 하면 이제 번지수가 안 맞는 거고, 산업 평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법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들은 이제 아주 반대적으로 시각을 보는 것이죠.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것을 국가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사회법의 영역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를 정당하게 했어. 법에 맞춰서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했어. 이제 그랬음에도 손해배상을 뭐 본조, 산별 본조랄지 여기 지불할지 뭐 양쪽에다가 조합원들에게다 막 손해배상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버리고 인용이 되고 한다면은 무서워서 이제 못하겠죠. 이 노동 3권 자체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인 것이고, 형법적으로도 이 목적 어떤 이제 법에 정해진 룰을 지켜서 했다라고 했으면 정당 행위라고 보고, 하지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는 필수 어떤 유지 업무는 수행을 한다 할지 뭐 법에 하여튼 딱 지켜야 될 것들 지켜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걸 넘어가는 일탈하는 행위라 했을 때는 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룰을 정한 것이다. ILO 협약이 이제 저희가 헌법 6조 7항에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체결된 조약, ILO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핵심 저희가 핵심 협약이 있어요. ILO 협약이 189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엑기스만 뽑은 것이 4개, 뭐 아동, 차별, 뭐 단결권 보장, 뭐 강제 노동 금지. 그래서 각 2개씩 있죠. 괜히 저기 시험에 혹시 ILO 관련해 가지고 지문이 하나 나올까 불안한 마음에 그거 다 찾아보고 하려면 시간이 또 허비되니까 그냥 그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면은 이제 그 정도만 정보 가지고 이렇게 혹시 나오더라도 선택해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이 2개에서 총 8개 핵심 협약, 기본 협약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이제 비준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 해왔죠, 계속. 이때 이제 가입을 했는데 안 하다가 최근에 2월 달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29호까지는 이제 했어요. 근데 105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이것만 이제 빠져 있죠. 이거는 이제 강제노동을 우리가 이제 집시법 위반이랄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실형을 살든지 했을 때 뭐 노역을 하든지 뭐 강제노동 측면이 있다. 이게 어떤 사상범들에 대해서 이거를 근로를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 이게 강제노동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이 법과 정면으로 저희는 이제 남북의 어떤 특수한 대치적인 어떤 측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거를 다 없앨 수는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문에 전체 8개 협약에 대해서 핵심 협약의 전체 비준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강제노동 금지에 있어서 아직은 105호에 관한 것은 남아있다. 지금 뭐 전문가분들은 이 핵심 협약은 189개 이것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놓은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 뭐 비준을 했다고 해서 사실상 국내 법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떤 처벌이랄지 뭐 국제적인 어떤 그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달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189개 나머지 어떤 그 협약 내용들을 가서 보면 그
그동안에 ILO의 쭉 역사상에 협약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 지금 노동관계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 많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면인데 이거 가지고 머뭇거릴 것은 아니다. 되게 이제 많이 쪽팔리는 거다. 일본에서 이렇게 비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웃을 정도로 그런 이제 비난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비준을 했고 노조법이나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을 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비준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ILO 협약은 뭐 그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중요한 자치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또 하나의 법원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단체협약이 가장 중요한 그 효력을 따졌을 때 상, 중, 하가 되는 거죠. 단체협약이 가장 세다. 근데 이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대체로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인 법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수권, 헌법의 확인의 의미가 아니라 노조법 33조에 따라서 그 법규범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취업규칙도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취업규칙도 사업장에서 이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규범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사용자 자기가 만든 것을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전체 일괄에서 다 법규범으로서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둘 간의 어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다 이게 취업규칙이.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 이제 판례는 이게 법 97조에 따라서 규범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수권서를 따르고 있다. 근로계약이 가장 이제 원초적인 그거죠.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다.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제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라도 그 규범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 있어서 근로관계 자체, 그러니까 대외적인 효력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안에 그 조합원들 간의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 노조와 조합원 간의 어떤 관계에서 규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 자체에 어떤 행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랬을 때 소정의 위로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위로금은 노조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소는 못하도록 이런 다툼이 됐다 했을 때 노동조합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노조원이 그거를 법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규약에 따르면은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청구가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서로 어떤 규약에다가 그렇게 정한 것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너무나 과도한 침해다. 재판 청구권이라는 법원의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다. 법원에 제소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조합과 조합원의 다툼에 있어서는 규약이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노동관행. 노동관행은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명확히 그런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이 되었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규범 의식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의 관행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단체 교섭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도 한 10월 달 정도 해를 넘겨서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죠. 그러면 임금 소급분이 10월에 만약에 체결이 됐다면 소급돼 가지고 지급이 되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했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굉장히 엄격하게 이 관행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법 체계가 다 관행으로 가면서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단협이
되고 그 효력의 대상은 체결이 됐을 때 그 재직자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퇴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협 안에 그걸 담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관행으로 인정될 것은 아니다. 거의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 법원 간에 이제 경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일반 법에서의 원칙이죠. 그리고 신법이 우선하는 거, 상위의 법원이 우선하는 거, 또 특별법, 선언법은 또 최저임금도 별도로 또 선언법에 각 그 하는 업무에 별로 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 규정 우선의 원칙 이것들은 일반 법 원칙으로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이제 이게 문제다. 노동법에 아주 특수한 어떤 그 법 원칙이다. 단협이 있고 취업 규칙이 있고 근로계약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협으로 노조위원장이 열심히 뭐 1년간 해가지고 상여금을 그 해에는 아주 600% 이렇게 쟁취를 해냈어요. 근데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용자가 취업 규칙에다가 우리 저기 근로자들 고생 많으니까 1000%로 내가 지급하겠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또 신규자들 근로개혁하면서 야 너희들은 몇백 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들어왔으니까 1200%를 상여금을 너희들은 줄게. 이렇게 하면 누가 노동조합 가입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노동조합은 고사돼 버리겠죠.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한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해갖고 600%로 이렇게 내려앉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의 기본 원리로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어떤 그 해석적인 부분에서 이 단협의 효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보자면은 무단 결근을 7일 하는 경우에 유리 조건 우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무단 결근에 7일이면 해고하는 걸로 단협에 돼 있었어요. 역시 취업 규칙도 무단 결근 7일이면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갖게 돼 있다가 무슨 어떤 그 약정이 사용자와 있었는지 노조위원장이 갑자기 무단 결근 5일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그 유리한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무단 결근 6일을 했어요. 조합원이 6일을 했는데 5일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해고를 했죠. 그래서 이 조합원은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 해고가 무효다라고 주장했으나 판례는 이제 그게 이면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취업 규칙의 규범적 효력의 강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좀 딸릴 수밖에 없고 단협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래서 노사 간에 엄청난 어떤 서로 간에 노력을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단협이 우선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여기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협이 불리하게 변경된 단협이 우선 적용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의 하나의 예외 사례로 이제 들고 있죠.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취업 규칙으로 임금 피크제를 임피제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에서는 임피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그런 어떤 준용한다라는 그러한 규정도 없고 임피제가 일정한 임금이 쭉 올라가는 건데 뭐 2, 3년이든 5년 전에부터 임금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고용이 연장이 되든지 정년이 보장이 되든지 그런 형태인데 불리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임피제를 취업규칙에다가 도입은 했으나 이 사람이 또 비조합원이에요. 비조합원. 임피제 적용 안 시키는 것이 유리하죠. 유리하기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에서 또 최근에 이슈가 돼서 나온 거죠. 이때 적용된 게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이들 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확립되어 있는데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현저하게 위원장이 무단결근 5일이 아니라 만약에 1시간 지각했다 하면 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현저하게 합리성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면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협약을 하는 노조위원장을 뽑은 너희들의 어떤 원죄다. 그래서 단협이 불리하게 취업규칙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더라도 그것은 불리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양면적인 유리한 경우 때뿐만이 아니고 불리한 경우 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양면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데 본격적인 판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의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미치지 못하는, 이거 부분무효다 했죠. 그 부분에 한해서 전부무효가 아니고. 그래서 이 근로계약이 이 법,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은 이 정도 수준인데 근로계약에서는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하위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어학적으로 그냥 맞죠. 미치지 못한, 명확하죠. 그거는.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미치지 못한다는 말하고 같죠. 하위에 있다는 것이죠. 취업규칙은 이만큼 돼 있는데 근로계약이 이만큼 못 미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 취업규칙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문제 없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위법한 단체 협약도 위법한 내용이다 할 때는 노동위의 의결을 거쳐갖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을 위반될 수는 없다. 법의 기준에 위반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 한계 말할 때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은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반돼서는 미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미달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이 단협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유리 원칙에 그 적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역시 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다라는 것은 뭐 넘치는 경우도 있고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 위반한다,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썼죠. 유리조건의 한계의 어떤 근거로 삼는 그러한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이 제일 기준이 된다. 양면적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법이어도 그 실효성을 확보를 해야죠. 가장 현란하게 잘 되어 있는 노동법이 이제 북한의 노동법, 뭐 사회주의 노동법. 중국 가면 더 뭐 세계에서 좋다는 거, 대륙법계.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를 다 일본을 통해서 개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법제를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장착은 해놔서 아주 현란하게 눈부시게 돼 있죠. 세계의 최고의 법으로는 돼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법이 좋아도 이 실효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중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근로감독관 제도다. 검사고, 판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익의 대변자.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그런 측면인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회 때, 2회 때 어렵게 합격하시고도 다 이제 그만두셔버리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퇴사자들 상담을 하는데 왜 그만둘라 하느냐 했더니 그냥 뭐 조용히 가고 말지. 엄마가 그만두래요. 아빠가 그만두래요. 일이 힘들어요.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정도 마음이었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다른 분이 정말 나는 뭐 불의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저와 같은 스타일의 분들이 합격을 했으면 큰 어떤 역할을 하셨을 건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은 저는 이제 길 가는데
옆에서 위험하거나 하면 피해서 가죠. 청소년들 담배 피워서 못 본 척하고 하고. 그 전에는 야 나도 하나 줘봐 뭐 그런 신용이라도 하고 했었는데 위험한 곳은 다니질 않는. 그래서 근로감독과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노동 강도는 이제 워낙 많이 뽑고 이렇게 하면 점점 완화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실 가능성은 많이 이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수요가 워낙 많아지거든요. 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랄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랄지 관련해서 센터 업무도 많아지고 그만큼 수요가 이제 많이 계속해서 인원이 증원이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임금을 할 수가 있고, 서류 제출, 감독관이 뭐 제출하라 했는데 안 하면 이제 호되게 당하죠. 또 이제 가취양 당사자들 신문을 할 수도 있고 검진도 할 수 있고 검사와 전담해서 수행한다고 이제 했었죠. 입이 무거워야 돼요. 감독관님들은. 안 그러면 500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민원을 들었어요. 진정인한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진정했달지. 근데 이제 뭐 사용자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묵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못 본 척하고 했다. 큰일 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찰의 어떤 그러한 의무를, 권한이 막강하지만 거기에 또 수반되는 의무가 못지않은 거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도 감독관이라는 어떤 그러한 일이 만만치는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명감을 키우시는 그러한 수험 생활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또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별 규정으로, 노동은 양벌 규정이 많아요. 사용자가 이제 이렇게 한 3가지 개념으로 광의의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 위반의 행위를 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협의의 사용자도 같이 양벌로 하는 거죠. 벌금을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뭐 이렇게 양벌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더 이제 쇼크가 강하죠.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반의사불벌이라 해서 상당히 그 노동법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결국 임금 체불이든 뭐 돈과 관련된 것은 돈 받는 게 목적 아니냐, 그것도 빨리 받는 게 목적 아니냐. 그렇지 않고 뭐 사용자가 처벌받을 거 다 처벌받고 돈을 그렇게 주겠느냐. 뭐 그냥 배째라 알아서 해라 하고 나 자빠질 것이다. 그래서 진정인이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검사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건 당신의 어떤 입장이고 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의사불벌을 통해 가지고 빨리 돈과 관련된 죄목에 있어서는 목적을 빨리 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반의사불벌이 이제 많아요. 금전 체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21년도 기출을 경영하고 22년도 시험 대비 학습 방법을 이제 간략하게 보자면은 그 조문 그 자체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이런 식의 경향은 뭐 필수 과목을 갖다 하더라도 이제 역시 유지될 것이다. 근데 조문이 전형적인 누구나 그냥 이렇게 조문 안 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평이한 조문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겠죠. 평상시 안 보는 조문, 아니면 조문과 조문 간의 응용, 뭐 이렇게 어디에 따른다, 어느 법, 뭐 노조법 몇 조부터 몇 조 뭐 따른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를 준용해서 끌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문을 만든달지. 그 조문의 변형을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조문 숙지 문제가 뭐 이 정도 선에서 80% 선에서는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평상시에 중요 조문을 꼼꼼하게 익히는 게 필요하고, 수험생활 내내 노동법 조문은 따로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그냥 좀 크게 확대해서든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보시든지 현관펜 칠해가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3단으로 뽑으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서 그냥 그 짜투리 시간에 노동법 조문에 대한 학습은 끝내는 것으로, 그러시면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좀 중요한 조문들을 별도 체크하시고 챙겨가지고 막판에는 한 5분 동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조문 문제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근데 좀 이제 비중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문이 좀 길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뭐 방금 나온 판례랄지 뭐 별로 중요도가 없는 판례를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 내는 것은 욕먹을 짓이라서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리딩 케이스 전형적인 판례인데 그거를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그 판례의 취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판례를 평상시에 많이 반복해서 숙지를 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약간의 어떤 변형적인 전형적인 판례를 그렇게 변형해서 내는 그러한 추세가 될 것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문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판례를 무한정 확장을 시키지 말아라. 전형적인 리딩 케이스를 반복해서 학습하고 이런 판례가 어떻게 지문화될지 그런 건 오히려 챙겨서 보는 것이 주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신 판례랄지 노동 이슈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볼 때까지 하여튼 그 기간 또 이제 면접까지 합격하고 임용되기 전까지 그 기간에 파고 들어가서 특히 노동 이슈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 호기심 많은 분들은 저희가 시험 과목이 적다 보니까 이런 거에 그냥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멍하고 혼선이 막 되거든요. 철저히 교재에 나오는 조문과 판례 그 시간에 차라리 10번, 20번 이걸 반복해서 보는 것이 수험 생활의 기본 어떤 원리다. 합격의 원리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 끝나고 임용되기 전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때 가서는 깊게 봐서 내가 앞으로 할 업무와 연결시켜가지고 실무 교재들을 같이 이렇게 구비해서 절대 범위를 확장하지 마라. 그거는 필패하는 지름길이다. 딱 있는 내 교재에 있는 그 판례, 그 어떤 조문, 거기서 오히려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험 막판에는 가장 가벼운 정도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우리 9급 시험의 그 수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미리 노동법을 좀 그 자체를 교재를 깊게 보는 것은 선수 학습의 의미가 있다. 이제는 그 직렬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분들이 노동법 결혼 필수 과목이 되면서 이제 진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면접에서도 노동법 관련 질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또 향후 임용된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현장에서 골머리였다고 하는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수준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벌써 가점 제도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합격이 어렵겠죠. 직업 상담사는 이제 필수적인 이제 요건이 된 거고 직업 상담사에서는 노동관계 법령이랄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은 이제 다 돼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과목 어떤 수업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선수학습의 의미가 크다. 하여튼 난이도가 상승이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꼼꼼하고 그 범위 내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 요망이 되고 이제는 두 문제 틀리면 불합격하는 것이 이제 공식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을 해봅니다. 자,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인 기본 강의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